면역을 높이고 암에 좋은 음식을 선택을 할 때 책도 보고 뭐 방송에도 뭐 많은 뭐 연예인들 나오고 의사들 나와가지고 뭐가 좋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좋을지 나한테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음식은 본인한테만 어느 정도 면역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혈액 검사가 있어요. 대부분 환자한테서 높게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암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가족이나 아니면 본인도 될 수 있고, 주변에서 워낙 요즘엔 암 환자가 많잖아요. 우리 특히 암이라고 하는 질환은 상당히 치료가 잘 안 되면서 또 어려운 질환이거든요. 정말 우리 환자나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치료가 잘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된다면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 1번을 항상 설탕이라고 그래요. 설탕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포도당을 높인다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단 음식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우리 설탕이 장내 미생물들을 유해균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유해균들은 설탕을 먹지를 않아요. 유해균들은 우리 식이섬유를 먹죠.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장은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 말고 육류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 다 사육을 하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사육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빨리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분이 많아요. 철분은 암세포를 키우거든요. 그리고 또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포화지방산이 많으면은 세포가 단단해지고 산소 공급을 안 되기 때문에 암세포로 전환이 잘 되죠. 가능한 육류는 피하라는데, 이보다 더 안 좋은 육류는 가공육. 이걸 또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가공을 해서 뭐 소시지를 만든다든지 뭐 햄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게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튀긴 요리들이 안 좋아요. 이거는 튀김, 어떤 것을 튀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사용하는 기름들, 우리가 식용유죠. 식용유는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오메가6예요. 오메가6가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을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트란스 지방이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아마 트란스 지방이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란스 지방이 그게 왜 나쁘냐? 미국에서 요즘에 트란스 지방에서 규제가 엄청 심하잖아요. 트란스 지방이 제로로 가야 된다. 그래서 트란스 지방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트란스 지방은 발암물질이에요. 환자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요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항암 음식, 1번이 마늘이었죠. 그 다음에 2번이 토마토, 그 다음에 3번이 녹차. 근데 이 세 개가 타임지가 선정한 것은 1, 2, 3번이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고구마를 아주 중시해요. 그 고구마가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면역을 높이고 암에 좋은 음식을 선택을 할 때 책도 보고 뭐 방송에도 뭐 많은 뭐 연예인들 나오고 의사들 나와가지고 뭐가 좋다 하잖아요. 어떤 음식은 본인한테만 어느 정도 면역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혈액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를 하면은 굳이 고민을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좋다 하는 음식이 다른 사람한테 좋을지 나한테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책에 좋다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마늘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그 검사를 쭉 하다 보면 한 6명에서 7명 정도는 좋아요. 근데 3명에서 4명에서는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마늘이 면역이 좋다 해가지고 열심히 먹는데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먹었는데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못 올리더라고. 그러면 시간, 돈, 그 다음에 암에는 나쁜 영향을 줬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고구마는 대부분 환자한테서 높게 나와요. 낮게 나오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다른 데이터 평균적인 것도 훨씬 더
많이 높이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저는 제가 선정한다면 저는 고구마를 1번으로 꼽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발암물질도 있어요. 중국 사람이라든지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식도암이나 인후암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방이란 말은요, 환자들한테도 써요. 암이 안 생기게 하는 거나 암이 생긴 환자가 재발전이 안 되는 다 같은 거예요. 일단 암의 원인에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크게 본다면은 저는 제 1번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오면서 먹는 음식, 그리고 자기가 하는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그리고 우리 주방에서만 해도 우리가 튀김 같은 거라든지 전을 지지면은 연기 올라오잖아요. 이게 주방 매연이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들한테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요즘에는 하도 플라스틱 용기가 많잖아요. 플라스틱을 제외하고 생활을 해보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냉장고 속에 있는 플라스틱을 전부 유리로 바꿔라. 환자들이 와서 바꾸기 어렵대요. 이제 플라스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환경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플라스틱에 열이 가해지면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야외에 나갈 때 페트병 들고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 이 페트병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프탈레이트라는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건데, 이게 열이 오를 때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냉장고 속에 있는 물병을 꺼내 갖고 나왔지만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하는 동안 열이 올라가거든요. 그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쓰는 후라이팬 같은 경우도 그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코팅되어 있는 그 이제 성분들 PFAS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물질이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눌어붙으면은 그냥 막 긁어내잖아요. 긁어내면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래서 후라이팬 같은 경우는 한 2년 쓰면 버리라 하거든요. 또 요즘에는 침대 그 매트레스 뭐에서 라돈 문제가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다가 조화 같은 거 이런 거 꼽아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모기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아로마 향 같은 거, 이런 것도 일종의 발암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발암물질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구운 음식 뭐 다이옥신 나온다고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캔 종류 있잖아요. 캔 종류를 이게 따잖아요. 따면 퍽 하고 연기 나오죠. 여기에 그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발암물질이거든요. 정말 의외인 게 있어요. 우리 뜨거운 물 먹으면은 발암물질이라는 것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65도씨 이상의 물을 장기로 먹는 경우에는 인후암이나 식도암을 일으켜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 드시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사람이라든지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인후암이 많거든요. 식도암이나. 그 이유가 바로 뜨거운 거예요. 아이슬란드 사람들 생선을 바로 구워가지고 뜨거운 채로 먹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뜨거운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탁에서 오랜 전통적으로 먹는 게 참 묵은지 좋아하잖아요. 묵은지가 발암물질이라는 거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 항아리에 뚜껑 열면은 묵은지가 밑에 오랫동안 뒀는데 위에 뭐 허옇게 뜨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플라톡신이거든요. 이 아플라톡신이 삶아도 열을 가해도 그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독소거든요. 곰팡이 속에서 나오는 독소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곰팡이가 쓸 정도로까지 오랫동안 숙성한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요, 이 안에 우리가 발효 음식 속에는 뭘 먹으려고 하는 거냐면요, 좋은 미생물들을 먹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좋은 미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좋은 성분들, 이걸 먹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래 숙성을 하게 되면 미생물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적당한 숙성이 된 김치가 우리한테 좋은 거지, 그리고 항암 음식이지, 그게 한도를 넘어서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좋은 아마 그 팁이 될 겁니다. 또 우리 먹는 음식 중에서 뭐 고사리 있죠. 고사리 같은 경우도 발암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사리를 아주 삶아야 돼요.
그래서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 메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메밀도 보면은 우리가 삶고 나면은 그 삶는 물을 버리려 하죠. 그 안에 이렇게 발암 물질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햇볕, 자외선이 발암 물질이라 그것도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암을 일으키는 원인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암을 발견하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디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스트레스는 암에 영향을 주는 그런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이런 스트레스는 어렸을 때 뭐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부모들한테 뭐 차별 대우를 받았다든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 기억 속에 남아서 내 잠재의식 속에서 갈무리 되어 있는 이런 스트레스, 그 면역을 떨치기 때문에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내가 갑자기 뭐 누구한테 돈을 뜯겼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뭐 사망을 해서 뭐 슬픔에 잠겼다든지 그래서 뭔가가 참기 어려운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또 이게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주변에 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암을 영향을 줬을까 이렇게 자료들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예방을 하거나 우리가 예방이란 말은요 환자들한테도 써요. 환자들은 어때요? 나중에 수술 항암 방사 끝나고 나면 재발 전이가 안 돼야 하잖아요. 이 재발 전이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것도 예방이거든요. 그래서 암이 안 생기게 하는 거나 암이 생기는 환자가 재발 전이 안 되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걸려버렸는데 내가 이런 거 하면 뭐해? 이게 아니거든요. 다음 재발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원인들을 또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암은 발견이 힘들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증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감기가 잘 걸린다.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면역이 떨어졌다는 거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똑같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리면 암도 걸릴 수 있다. 우리가 암은 발견이 힘들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증상이 없는 거죠. 대부분 암이 그렇게 발견은 쉽지 않은데 요즘에는 이제 종합검진을 하니까 빨리 발견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되기 어려운 암들은 백혈병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혈액에 오는 거기 때문에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들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초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증상으로 이유 없이 열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빈혈이 오고, 기력이 없고 피로함,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가 이제 많죠. 또 어려운 암 중에 보면은 유방암은 대개는 발견이 쉬운 암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밖에서 만져지기도 하고, 그 검사도 초음파로 간단하게 하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 발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치밀 유방의 경우에 그렇거든요. 동양 사람들은 유관과 유관 사이에 지방길이 별로 없어요. 서양 사람들 그게 많아서 오히려 발견하기가 쉬운데 지방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조직들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암이 있더라도 이게 발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촉진을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암 덩어리가 있는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이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되게 또 치밀 유방인 경우에 우리 환자들이 3중 음성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치밀 유방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는 이런 경우가 유방암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암 중에 보면 췌장암도 빨리 발견이 잘 안 돼요. 췌장암은 우리 후복막 쪽에 맨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 보니까 증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은 되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돼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췌장암이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은 허리의 통증으로 느껴요. 그래서 허리에 통증이 있는데 이걸 췌장암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가가지고 디스크 생각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오랫동안 치료하다가 안 낫고 그래서 뭐 CT를 한번 찍어볼까 하니까는 췌장에 덩어리가 있는 경우. 그래서 췌장은 저렇게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잘 발견이 되지를 않고 또 폐암도 잘 발견이 되지 않는 암 중에 하나예요.
폐암은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거 하면 단순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러면 단순 엑스레이 상에서는 암이 잘 안 보여요. CT나 MRI를 찍어야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검진을 하는 동안에 흉부 CT 같은 거 그렇게 잘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암이 있더라도 증상이 별로 없거든요. 뭐 기침이 난다든지, 뭐 가래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각혈이 있다든지,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없거든요. 처음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폐암도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려운 암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암들은 다 그렇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뇌암도 그렇습니다. 잘 발견하기 어렵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증상들이 이제 나왔을 때, 두통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메스꺼운 증상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지러운 증상이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되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암들이 되게 보면은 발견이 어려운 암들일 겁니다. 무증상이에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무증상이니까.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암이 독성 물질을 막 뿜어내가지고 우리한테 뭔가가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가 알겠죠. 근데 암은 그냥 덩어리예요. 자기 정상세포가 변이가 일어나서 빨리 커서 덩치가 커지는 것,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커지면서 옆에 있는 장기들을 누르고, 또 이제 크다가 보니까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가서 새끼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이가 되는 거고, 증상으로 나온다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증상이 기본적인 게 체중 저하예요.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체중이 빠진다 그러면, 야, 너 가서 건강검진 한번 받아봐라. 혹시 암이 있을지 모른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피로, 그 다음에 기력자. 왜냐하면 암세포는 막 에너지를 엄청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 양만 가지고 내 에너지를 다 감당을 못해요. 암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피곤한 거예요. 간 같은 경우는 옆구리가 아프거나 이유 없이 어깨가 아파요. 이런 경우는 간 쪽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대장암 같은 경우는 되게 변이 가늘고 변비가 오고 혈변. 난수암은 사실은 증상도 크게 나타나지라고 발견이 또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자궁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하혈을 하잖아요. 하혈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서 이제 암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대상포진을 잘 걸린다, 또 감기가 잘 걸린다, 이것도 암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대상포진을 걸리면 혹시 암이 있을지 모른다 해서 우리가 암 검사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면역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똑같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이 잘 걸리면 암도 걸릴 수 있다. 구내염이라든지 이렇게 감염이 잘 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 게 우리가 암에 대한 전조 증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통상적으로 암을 겁내는 이유는 재발전이거든요. 면역 강화가 되지를 않으면은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는 동안에 내 거 면역은 더 떨어져요. 내 거 면역이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 거 알아야 하잖아.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 딱 여기서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검사를 안 해봐요. 검사가 따로 있거든요. 요즘에 암은 갈수록 나이가 이제 젊어지죠. 2023년도 이게 통계 자료 보면은 나이대별로 이렇게 보면 0세에서 14세까지 잘 걸리는 암이 가장 많은 게 백혈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림프종 15세에서 64세까지 가장 많은 것은 갑상선암이 제1번이고, 그리고 2번이 유방암, 그 다음에 3번이 대장암. 그리고 이제 그 65세 이상이 되면은 의외로 갑상선암보다는 폐암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위암, 이런 순으로 해서 이 암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검진을 하는 시기별로 이렇게 보면 암종별로 어느 시기에 하는가, 그 자료가 우리 국가 이제 무료 검진 해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나이별로 암 검사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위암, 그리고 간암, 이런 부분들은 40세부터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자궁 난수암은 20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폐암은 54세로 돼 있고, 그리고 대장암이 50세,
그래서 암종별로 이렇게 나이대별로 달라지는 암들은 이런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실 암이 무서운 이유는요, 원바람은 무섭지 않아요. 원바람은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암을 겁내는 이유는 재발전이거든요. 재발전이가 되면은 암이 원바람의 암하고 재발전이 암은 같은 암이 아니에요. 달라져요, 이미. 왜냐하면 원바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순한 암이에요. 그 다음에 재발이 되면은 조금 더 악성.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키죠. 변이뿐이 아니고 어떤 후성면역학적인 변이를 일으켜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우리 평소 때 내가 한 달에 한 개만 만들 세포를 암세포로 바뀌면 야, 너 하루에 100개씩 만들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게 변이된, 잘못된, 오작동된 이런 유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오작동된 유전자가 신호를 주어가지고 암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을 놔두고 치료법은 현대의학적인 부분만 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 항암, 방사선. 자,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위의 것들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죠. 또 어떤 분들 극단으로 가가지고 수술, 항암, 방사선은 제외시켜버리고 난 자연 치유할 거야. 수술하고 항암하면은 뭐 오히려 재발 전이가 잘 돼서 오히려 더 치료가 안 되고 나빠져서 죽게 되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절대 그럼 하지 마라. 차라리 자연 치유해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버린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암을 이런 부분들을 하면 저는 이제 이게 4가지로 보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암 치료에 있어서는. 1번은 어쨌든 현대학적인 치료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 이 부분을 정말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거든요. 덩어리를 한꺼번에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수술이잖아요. 보이는 거 일단 드러내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옆에 주변에 남아있을 암세포를 죽이는 게 항암제죠. 그리고 방사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한 축이에요. 가장 먼저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현대학적인 치료는 우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 기간이 최소한 5년에서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는 것은 기한이 기껏해야 1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기간은 우리 환자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때 알아서 하는 동안에 재발 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이제 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뭘 해야 되느냐? 이때 내 몸에 암을 발생할 때도 그래요. 내 몸 안에서 암이 발생을 하잖아요. 암이 발생을 하면 보통 하루에 한 3,000개, 4,000개의 암세포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우리 면역세포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살 프로그램에 들었는 유전자들이 활동을 해갖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역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되겠죠. 면역 강화가 되지를 않으면은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 하는 동안에 내 거 면역은 더 떨어져요. 평소 때 하기 전보다 더 나빠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암세포가 있다면 요 지금 면역은 완전 비실비실해가지고 어때요? 잡지를 못하잖아요. 그 다시 크는 거예요. 이때 재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면역을 높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 딱 여기서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검사를 안 해봐요. 면역 검사가 따로 있거든요. 내 거 면역이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 거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뭐 맨발 걷기 하면 좋다더라. 예, 그 다음에 음식에 뭐 버섯이라든지 뭐 차가버섯 좋다더라. 음식 먹고 또 운동이 좋다더라. 면역 올리니까 이런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내가 했는데 내한테 취약했던 면역이 어떤 걸 모르면은 이 취약한 거 보완이 돼야 하잖아요. 왜 검사를 안 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한테 면역 검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역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축은 암은 절대 신호가 없으면 안 커요. 암은 지멋대로 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신호 받은 만큼만 커요. 그러면 변이된 유전자들이 너 세포 100개 만들어. 그럼 100개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일부 정상적인 사람은 1개밖에 안 만드는데 암은 100개를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암 유전자 중에서 이렇게 암세포라든지 고장난 세포들을 죽이는 유전자가 있어요. 제거를 하게 되면 암이 발생을 안 하죠. 근데 이런 유전자들이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유전자들을 어떻게 조절을 해줄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암 치료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축 하나가 뭐냐면 내 환경이에요. 암 주변에 어떤 환경이 돼야 되느냐, 이걸 보거든요. 산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산성화가 제일 문제예요. 암세포 주변에 산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세포가 탈수가 돼가지고서 세포 안에 물이 부족한 경우, 이 물이 부족한 경우는 우리가 갈증 나는 탈수가 아니에요. 세포 안에, 우리가 갈증 나는 것은 혈액 안에 탈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떤 환경 요소 중에 하나예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잘 못한다든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으면 암세포로 잘 안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암세포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금속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내적 환경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적 환경은 어때요? 매연에 노출이 되어 있는가, 또 내 생활 습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축이 맞아야,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더라도 앞으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악화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재발, 전이가 안 되고, 그래서 완치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네 가지 축을 꼭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미 암을 건드린 거예요.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암이라는 것은 계속 커간단 말이에요. 멈추질 않아요. 쉬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좀 더 크면은 이런 장기라든지 이런 데 눌러서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부작용이 심하게 후유증이 크게 남을 수도 있거든요. 암이라는 것은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해서 뒤로 미뤘다가 내 일 할 거 다 끝나고 하는 이런 병도 아니죠. 그래서 적절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빨리 서둘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저는 이제 우리 환자 중에서 제가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들을 이제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서두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직 검사를 한 경우가 가장 저는 1번으로 서두르라고 그래요. 예, 한 달 이내에 무조건 수술을 하든지 항암을 하든지 빨리 치료 들어가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이미 암을 건드린 거예요. 바늘로 찔러가지고 암을 건드려 놨어요. 그러면 바늘을 뽑으면 이 바늘에 암이 묻어 나올 수도 있고, 또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구멍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3중음성 유방암 이야기를 하지만 3중음성 유방암 환자들 하고 나면은요, 본인들이 조금 지나면은 암이 커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 그만큼 빨라요. 암은 내가 느낄 정도로 빨리 크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한 경우는 저는 무조건 빨리 다음 치료를 해라. 한 달 이내에 무조건 하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3중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KI67이라는 성장 속도를 보는 그 유전자를 지표를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KI67이라는 수치가 높은 환자들은 그만큼 암세포가 빨리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환자분들이 자기 임상 데이터를 이렇게 본데 KI67이라는 게 써져 있고, 뭐 수치가 뭐 50%, 뭐 60%, 뭐 어떤 경우는 70%, 80% 써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경우, 70%, 80% 써진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이거는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암이 아주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 바로 중요한 혈관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신경 옆에 있다든지, 그리고 이게 어떤 우리 몸의 생리적인 기능을 어떤 영향을 줘서 생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빨리 해야죠. 잘못하면 이게 좀 더 크면은 이런 장기라든지 이런 데 눌러서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부작용이 심하게 후유증이 크게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환자의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암이라는 것은 계속 커간단 말이에요. 멈추질 않아요. 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는 어떤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애우가 좀 안 좋은 암들이 있어요. 이런 암들도 아주 빨리 서두르는 거 아니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는 거. 이런 암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이제 폐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암,
난소암, 그리고 아까 말한 삼중음성 유방암, 이런 암들은 좀 빨리 서둘러야 되죠.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가능해요. 시발점이 되는 논문이 나와가지고 일본의 야마나카라는 분이 미국에 있는 그 연구팀하고 해가지고 우리 정상세포를 엄마 뱃속에 있는 배아 줄기세포로 바꿔버려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정자하고 난자가 이렇게 수정이 되면 이 세포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이 올챙이 모양으로 한 150개까지 막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각 세포가 어떤 것은 위세포로 만들고 어떤 것은 뇌세포가 되고 어떤 것은 간세포가 되고 이거 분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분화가 다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성장이 서서히 늦어지다가 우리가 20대 정도 되면 성장 끝나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크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체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엄마 뱃속에서 있던 세포가 성체됐는데 이 성체 세포가 엄마 뱃속에 있는 세포로 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박사가 몇 가지 유전자를 조작을 해요. 이 성체 세포가 배아 세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암 세포도 어때요? 줄기세포 쪽으로 바꿨다가 정상세포로 가버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돌리지는 이제 못하지만 앞으로 과학이 발달이 되면 변이된 유전자들, 암에 영향을 줬던 유전자들을 다 찾게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수술 안 해도 되잖아요. 수술하게 되면은 막 후유증이 많이 남고 어떻게 보면 평생 가지고 가야 그러니 짐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통증도 나오고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환자들 항암하면은 엄청 겁 많이 내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그거 안 겪어도 되잖아요. 방사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몇 년간 고생을 하고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죠. 근데 앞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암을 발생하는 원인에서 보면 식습관하고 관련이 아주 많거든요. 음식이나 식습관이 관련이 아주 많아요. 관리는 암 치료에 있어서 기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암을 발생하는 원인에서 보면 식습관하고 관련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암하고 음식하고 관계에서는 암 발생하는데 음식이나 식습관이 영향을 주는 게 한 30% 정도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 음식은 어쨌든 장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음식이나 식습관이 장 기능하고 관련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장 기능이 나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면역이 떨어지는, 면역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면역하고 관련해서는 약 한 80% 정도의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음식, 식습관은 암을 성장하거나 암을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식습관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장 기능을 어떤가 이것부터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장이 좋지 않다 한다면 장을 먼저 개선하는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다 보면 장은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산균이라든지 또 식이섬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 기능이 나빠서 오는 증상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변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저위산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어떤 암 치료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 기능 관리는 일단 우선 내 장 기능이 좋은가 나쁜가부터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환자들하고 상담할 때 장 기능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장이 나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물어보면 아, 이런 것도 장이 나쁜 거예요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환자가 장이 좋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실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장 상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이 나쁘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것은 복통이 있거나 아주 뭐 변비가 아주 심하거나 그 다음에 감기에 가스가 많이 나온다든가, 아 이러면 우리 장이 별로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 외에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30분 이내에 소화가 잘 안 된다, 속이 약간 더부룩하다, 이것도 장이 안 좋다는 신호거든요. 그 다음에 트림을 많이 하잖아요. 트림을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장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어딘가 모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피부에 뭐 뽀드락지 같은 게 잘 난다든지, 그 다음에 피로가 좀 쌓인다든지, 이런 것도 장하고 한번 결부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일단은 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소한 증상 가지고 뭐 장이 그럼 얼마나 나쁘겠느냐. 사실은 장은 안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한은 바깥으로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미 표시가 났다는 것은 장은 기능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과민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심해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이 나빠지면 장 내 미생물들이 이제 유익균에서 유해균으로 바뀌죠. 나쁜 균으로 바뀌고, 그래서 보통 장 점막을 손상을 시켜요. 장 점막을 손상을 시키게 되면, 우리의 장 점막이 상처가 나면 우리 몸에서는 어때요? 모든 면역 세포들이 장이 손상을 받았으니까 그쪽으로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게 되면 암을 공격하고 잡아야 할 이런 면역 세포들이 어때요? 장으로 다 가버리니까 암은 그 사이에 클 수가 있죠.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온다면은 암을 성장하는데 방관을 하게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장하고 면역하고 암하고는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느냐. 장 기능을 개선하려면 일단은 장 점막 손상을 이제 치료를 먼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초유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숙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숙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 안에 장벽에 싸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이 만든 아주 투명한 막이 있어요. 우리가 그 A4지 같은 게 코팅하면 비닐로 코팅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코팅지 같이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나쁜 균들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쓴다든지 뭐 웬만큼 관장을 해도 안 빠져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숙변막을 제거를 해야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관장을 많이 해서 하는데, 커피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마그밀 관장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숙변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때 이제 막이 노출이 돼요. 예, 그 장 점막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떤 약들이라든지 초유라든지 해서 점막 손상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치료를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된 후에 이제 좋은 유익균들을, 좋은 균들을 넣어줘야죠. 나쁜 균들은 이제 다 빼버리고 1년의 과정을 하면 이게 이제 장 해독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장을 좋게 만들어 놓게 되면 장으로 몰려있던 면역 세포들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또 암이 있으면 공격을 하고, 또 기존에 어떤 암세포가 있으면 일본 이제 제거를 하고,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동안에 항생제 같은 걸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장 손상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항생제를 내성이 잘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장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요즘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번 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이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성이, 장 기능이 나쁘면은 내성이 아주 빨리 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면역 항암제 같은 거 쓰는 경우는 장내 미생물을 좋게 해야 되고 장을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하고 이렇게 암하고 그런 치료하고 관계에서는 아주 밀접하고, 기본적인, 저는 항상 이 장의 관리는 암 치료에 있어서
기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암을 걸리지 않았지만 예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암을 예방을 해야 될 건가 할 때 제 1번이 장이고 그 다음에 식습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은 예전에는 난치병, 죽음을 연상하는 병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암의 생존율이 73%에서 75%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차라리 좋은 기능식품 찾고 항암제 찾고 이래야지,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절대 아니다. 심리적인 부분이 50%, 육체적인 부분이 50%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어떤 몸 안에 어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덩어리죠. 육체의 병이라고 할 수 있지 어떤 심리적인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절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한방에 있듯이 서양의 동정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암을 간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 간이라고 우리 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혈액이 간을 통해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 이 간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모든 질환에, 모든 장기의 중심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병이 암이다. 그런데 우리 암은 단순히 어느 한 곳에 있는 덩어리로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라는 거예요. 몸 전체의 어떤 기능이 깨졌을 때 생기는 게 암이고, 여기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 관여를 많이 해요. 우리가 암이 없는 환자한테 오진을 했어요. 야, 당신 암이야. 진단을 받으면 한 일주일 지나면 체중 한 6, 7kg 빠져버려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암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암은 있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 암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서 7kg 빠지겠어요? 그러진 않죠. 그런데 이 암이라는 진단, 심리적인 부분이 내 생리 기능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진이었어. 당신 암 아니야. 그러면 순간적으로 또 체중이 올라와요. 그걸 보면은 암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병이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영향이 그만큼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암에 영향을 주는 것에 가장 큰 게 뭐냐?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는 근데 우리가 무조건 스트레스 하면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언제 스트레스 받은 적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 전에 누구하고 싸웠는데요. 이게 암에 영향을 줬어요? 그런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장기적인 꾸준히 지속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나를 아주 괴롭히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나 참기가 어려워. 참 생각하기도 싫어. 자, 이런 스트레스. 그리고 오랫동안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성폭행, 부모한테 학대, 형제간한테 차별 대우한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막 생각나다가 어느 순간 성장해 오는 동안에 생각 안 나요. 잊어버려. 그런데 이게 영향을 줘요. 이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는 내 기억에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잠재의식 속에는 이게 항상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생활을 하는 데 있어도 어렸을 때 학대받았던 이 영향은 내 성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본인은 왜 성격이 달라진지 몰라. 하지만 이게 영향을 준 거예요. 이거는 아주 강력한 면역 저하를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스트레스로 남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우리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거든요. 기분도 좋고 편할 때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긴장 상태. 누가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예전에 우리 인간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 동물들이 공격이 온다든지 이런 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머릿속에서 복잡하잖아요.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상태가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뭔가 빨리, 그 다음에 또 싸워야 될 것 같으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칼로 찌르면 상처 날 수 있잖아요. 그럼 피가 안 나게끔. 이게 지금 싸워야 할 판에 내 음식 먹고 싶은 생각 날 거 없잖아요. 음식 생각 못 나게. 여러 가지 욕구를 얻게 하는 것도 이게 다 교감신경사예요.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급하지 않는 부분들은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면역은 교감신경 상태가 되면은 그냥 뒤로 다 밀어버려요. 우리한테는 암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뒷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암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암에 걸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올라가요. 각성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나오면은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게끔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코티솔 계통이거든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게 올라가. 그래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이게 되고 인슐린이 따라서 올라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이게 또 암을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암하고 스트레스하고 관계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고 그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근데 태양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암 치료하는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들을 이 의료진들이 전부 접근을 해줘요. 전문가들이 달라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접근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의료 시스템에서 해줄 생각을 안 해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런 데 대한 치료에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등한시하는데 저는 암 치료에 있어서는 암 덩어리에 대한 치료가 절반이면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도 절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제 1번으로 물어볼 때 당신 암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저는 정말 불안해요. 나는 내가 이 암을 무조건 나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 무슨 소리예요. 저는 한 번도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이 두 사람을 나중에 예후를 보면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1기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3기라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좋아지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3기가 오히려 암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치된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여러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반응 중에서 암은 하나의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거 극복해야 될 하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암을 극복해서 얻고자 하는 쾌감을 느껴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또 좋아져요. 그리고 안 좋아진 사람들은 되게 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암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안 좋아져요. 암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엄청 강하거든요.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게 암 치료하는데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환자한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암이 좋아집니다. 근데 본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적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암이 무서운 병이 아니다. 암세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이 환자들 부정적인 사람들은 뭐 괴물처럼 보이고 폭탄처럼 보이고 미사일처럼 보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암은 보면은 가장 흐물흐물해요. 가장 기능을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상세포보다 엄청 약해요. 단지 이게 면역세포가 죽이지를 않으니까 계속 커가기만 하는 거지. 암세포는 가만히 둬도 죽어버리는 세포예요. 그런 건데 우리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무섭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에 대해서 알면 돼요.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극복을 못하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심신요법 같은 것을 많이 이제 권유를 해요. 자기가 바꾸지 못한 마인드를 이렇게 바꿔주고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게 되면 그걸 할 때 제일 많이 우리 환자분들이 명상을 생각을 해요. 근데 환자들을 십몇 년간 이렇게 봤지만은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내 케이스를 볼 때 명상해갖고 좋아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명상하라 하면은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평소 때 그냥 놀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는 것도 명상하면은 더 머릿속에 더 복잡해지고 막, 그게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명상을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근데 명상을 할 경우라면 저는 멍상을 하라고 그래요. 차라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오히려 자기가 명상한다고 뭐 호흡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고
요즘에는 암 환자를 위한 이런 심신요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으면 내가 조금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 그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무슨 도움이 돼? 차라리 좋은 뭐 기능식품 찾고 항암제 찾고 이래야지.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암은 심리적인 부분이 50%, 육체적인 부분이 50%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리적인 50%를 놓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암은 예전에는 불치병, 난치병, 그 다음에 죽음을 연상하는 병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벌써 몇십 년 전이죠. 이때는 암이 5년 생존율이 한 40%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암의 생존율이 73%에서 75%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전에는 암에 걸리면 살 수 있는 확률보다 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았지만 지금은 죽기 쉽지 않은 병이에요. 우리 환자분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이제 막 진단을 받은 분들도 있겠고 또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암은 나을 수 없는 병이 아니고 요즘에는 암은 만성질환 용어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암은 앞으로 엄청난 많은 치료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악착같이 버텨라. 그러면 절대 암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